양산박 사람들. 대관인 시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창주 땅을 빠져나온 임충은 산동 제주의 양산박으로 발길을 재촉해 열흘 동안 부지런히 걸었다. 때는 늦겨울이라 하늘을 삼킬 듯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들이우고 어느새 세찬 바람이 휘몰아쳐 한방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임충은 쉬지 않고 걸었으나 십리도 못 가 사방이 흰 눈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어느새 날이 저물자 임충은 더 가기를 그만두고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보았다. 흐린 풍경 너머로 온통 갈대숲으로 뒤덮인 강변이 모이고 그곳에 술 주자가 써진 깃발이 나부끼는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임충은 문 앞에 늘어뜨려 놓은 갈대로 된 발을 들치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주막 안에는 온통 빈자리뿐이었다. 임충은 아무 자리에나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자 곧 주인인 듯한 사내 하나가 쪼르르 달려와 물었다. 손님, 술을 드시겠습니까? 몹시 배가 고팠던 임충은 기다렸다는 듯 얼른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선 술 2각만 가져오게나. 그러자 주인은 술통에서 술 2각을 따라 가지고 나오더니 임충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 집의 술 안주는 무엇이 좋은가? 임충이 주인에게 묻자 주인이 수선스럽게 떠벌렸다. 생선회, 편육, 거위고기, 닭고기 등 없는 게 없습니다. 손님께서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알겠네. 그럼 편육으로 2근만 썰어 가지고 오게. 주인은 곧 접시에 안주를 썰어 가지고 나오더니 임충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임충은 먼 길을 걸은 데다 목도 컬컬하던 탓에 4대 잔을 연거푸 마셨다. 그런데 그때 안쪽으로부터 한 사내가 뒷짐을 진 채 걸어 나왔다. 그는 임충이 앉아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문 밖을 내다보면서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장, 언제부터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지? 임충이 자세히 보니 그는 머리에 테를 두른 방한모를 썼고 몸에는 담비 가죽으로 된 옷을 입은 데다 발에는 노루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고 있었다. 큰 키에 얼굴이 우락부락한 데다 광대뼈가 툭 붉어졌고 노란 삼각수염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몸집이 커 호걸다워 보였다. 임충은 주인에게 계속 술을 따르라고 하여 연거푸 들이켜고 나서 웬만큼 마셨다 싶자 주인에게 말했다. 자네도 한잔하게. 감사합니다. 주인이 술 한 사발을 단숨에 마시자 임충이 넌지시 물었다. 여기서 양산박까지는 얼마나 되는가? 이곳에서 양산박까지 몇 리 되지는 않습니다만 육로는 없고 오직 뱃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배 한 척만 구해줄 수 없겠나? 은자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임충이 그렇게 말하자 술집 주인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손님,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데다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서 배를 구하겠습니까? 정말 배를 구할 수 없겠나? 임충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번에는 사정하듯 말했으나 주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네, 손님. 제가 왜 손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임충은 그 말을 듣자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휴, 그럼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임충은 길을 나설 수 없게 되자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들이켰다. 그러자 지난 날들이 생각나고 지금의 신세가 몹시도 처량하게 느껴졌다. 내가 전에 동경에서 금군교두로 있을 때는 마음껏 장안을 거닐면서 술도 마시고 풍류도 즐겼다. 그런데 지금의 내 꼴은 이게 뭐란 말인가. 하필 고태위 같은 자에게 걸려들어서 얼굴에 금인까지 찍히고 이제 사람까지 죽이고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나라가 있어도 의지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구나. 임충은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주막집 주인에게 붓과 벼루를 가져오라고 청하더니 대장부의 답답한 심정을 한탄이나 하듯 주막집 벽에다 오원팔구를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언제나 의를 짚고 사는 임충은
그 사람됨이 소박하고 충직하여 강호의 이름 드날리고 도성에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었네. 그런데 어찌하여 몸과 세상이 뜬구름 되어 그 옛날의 공명도 한낱 마른 쑥처럼 변했구나. 만약 뒷날 언젠가 뜻을 얻으면 위엄으로 태산의 동쪽을 누르리라. 다 쓰고 나자 임충은 다시 울분에 복받쳐 술잔을 들더니 단숨에 들이켰다. 그때 문 밖을 내다보고 있던 사내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놈은 참 간도 크구나. 창주 땅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놈이 겁도 없이 이따위 짓을 하고 앉아있다니. 지금 네 모가지에는 은자 3,000관이 걸려있는데 두렵지도 않느냐 이놈아. 그는 다짜고짜로 임충의 허리춤을 움켜쥐더니 그렇게 말했다. 임충은 그 말을 듣자 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아니,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오? 도대체 당신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요? 누군 누구냐 이놈아. 큰 죄를 짓고 이곳에 도망친 표범대가리 임충이란 놈이지. 아니요, 사람을 잘못 보았소. 나는 성이 장가요. 임충이 놀란 가운데도 얼른 그렇게 둘러댔다. 그러나 사내는 껄껄 웃으며 임충을 얼러댔다. 거짓말 마라. 하늘을 속이면 속였지 나는 못 속인다. 방금 전에 저 벽에다 제 손으로 직접 이름을 써 갈기고도 딴소리냐 이놈아. 그리고 또 네 얼굴에 찍힌 그 금이는 뭐냐. 임충은 비로소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사내와 한바탕 싸울 작정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럼 나를 붙잡아 관가에 넘길 생각인가? 그래, 어디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임충이 그렇게 말하자 사내는 빙긋이 웃더니 꽉 움켜쥐었던 허리춤을 놓아주면서 말했다. 내가 당신을 붙잡아 관가에 넘기면 무엇하겠소. 아무튼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나 좀 합시다. 어느새 사내의 말투가 부드러워져 있었다. 임충이 그를 살피니 아무래도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사내가 이끄는 대로 안채에 들어가니 집 뒤에 정자가 하나 있었다. 사내는 임충을 데리고 그 정자 위에 오르더니 일꾼을 시켜서 불을 밝히게 했다. 그리고 나서 사내는 조금 전의 일을 정중히 사과하고 인사를 나눈 뒤 물었다. 형씨, 조금 전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듣자 하니 형씨는 주인에게 양산밖까지의 거리를 물은 후 배를 한 척 구해달라고 그러던데 지금 양산밖으로 찾아가는 길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내도 알고 있는 일이라 임충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사내가 혀를 끌끌 찼다. 그곳은 도둑놈들의 소굴이오. 그곳이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런 곳을 가려는 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이 몸은 지금 창주 노성에서 사람을 죽이고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이 세상 천지 어느 곳에도 제가 숨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산박에는 세상을 등진 호걸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뜻을 함께하려고 이렇게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임충이 내친 김에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형씨에게 권했겠구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불쑥 그곳을 찾을 리가 있겠소. 그곳을 찾아가라고 형씨에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요? 창주 횡해군에 마치 많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권했소이다. 그러자 사내는 알만하다는 듯한 얼굴로 불쑥 되물었다. 혹시 그분이 소선풍 시진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임충이 깜짝 놀라며 묻자 사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선풍 시진님과 저희 왕윤 두령님은 교분이 두터운 탓에 이전부터 왕래가 자주 있었던 사이랍니다. 왕윤 두령님께서 전에 과거에 낙방하여 곤경에 빠지셨을 때 두천 두령님과 함께 그분의 장원에서 신세를 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임충은 사내가 양산박에서 온 사람임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임충은 얼른 일어나 다시 절하며 말했다. 눈이 있지만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높으신 존함을 알려주십시오. 산에도 황망이 일어나 맞절을 하더니 반가운 얼굴로 자신을 밝혔다. 저의 이름은 주귀라고 합니다. 왕륜 두령님 밑에서 눈과 귀 노릇을 하고 있지요. 본래 저는 기주 기수연 태생으로 한지홀률이라는 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륜 두령님의 명으로 저는 이곳에다 주막을 차려놓고 일을 보고 있습죠. 아까 형씨에게 술을 따라주던 주인은 바로 제 아랫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나가는 장사꾼들을 일일이 살피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이곳을 지나갈 때는 산채에 즉시 알리고 홀몸인 자가 지나갈 때에는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돈 많은 장사꾼은 이곳에서 몽한 약이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혼절해 버리면 재물을 뺐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 그 살을 만두 속에 넣고 비계는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켜는 데 씁니다. 그 말을 듣자 임충은 등골이 오싹해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를 이렇게 멀쩡히 살려두셨습니까? 아까 형씨가 양산박으로 가는 길을 묻길래 산채에 찾아오는 분임을 진작에 알아차렸습니다. 또 벽에 시를 쓰면서 이름을 썼기 때문에 형씨가 누구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지요. 일찍이 산채의 동경으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 형씨의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었으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소선풍 시진님의 청거를 받으셨다니 왕륜 주령님께서도 필시 기뻐하실 겁니다. 임충은 그 사내의 말을 듣자 궁금한 일을 물었다. 그런데 타고 갈 배가 없으니 어떻게 양산박에 갈 수가 있겠소? 배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형씨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 오늘 밤엔 여기서 주무십시오. 내일 오경쯤에 제가 양산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내가 껄껄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생선과 고기 안주에 술을 내오게 하여 임충을 대접했다. 임충도 그제야 마음을 놓고 함께 술을 나눈 후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오경이 되자 주기는 잠들어 있던 임충을 흔들어 깨웠다. 임충이 일어나자 주기는 우선 술과 고기를 내어 배를 채우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창문을 열고 멀리 호수 건너편 갈대밭을 향해 향전 한 대를 쏘아 보냈다. 향전은 길게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화살은 왜 쏘아 보냅니까? 산채에 군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쪽으로 배 한 척이 다가올 겁니다. 임충이 궁금한 얼굴로 묻자 사내가 친절히 알려주었다. 아닌 게 아니라 멀리 갈대밭을 보니 주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졸개 4~5명이 탄 배가 갈대밭 사이로 노를 저어 나오고 있었다.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서 정자 바로 밑에 물가에 이르렀다. 주기는 임충을 먼저 배에 오르게 한 다음 곧이어 자신도 그 배에 올라탔다. 그들이 올라타자 졸개들은 힘을 다해 노를 저어 금사탄을 건넜다. 배는 건너편 언덕의 후미진 곳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임충이 사방을 둘러보니 양산박 800리는 넓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었다. 양산박은 실로 천연의 요새였다. 섬 전체가 갈대숲과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은 사방으로 물결에 휩싸였는데 수평선은 아득히 먼 하늘에 닿아 있었다. 배에서 내리자 주기는 임충을 산채로 안내했다. 임충이 좌우를 둘러보니 길 양쪽에 한아름도 넘는 우람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그 한편으로 정자가 하나 우뚝 솟아 있는데 편액을 보니 단금정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곳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창칼, 활, 쇠뇌, 갈고리창, 산모창 등의 병장기들을 느려 세워둔 곳이 나타났다. 이어 사방에 통나무와 바위덩이가 쌓여 있고 포가 늘어서 있는 커다란 관문 하나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졸개들이 열을 지어 창칼을 들고 서 있었다. 관문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다시 또 관문이 나타났다. 그들은 관문을 3개나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산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임충이 산채 어귀에 이르러 둘러보니
높은 수풀에 에워싸인 산채 안에는 4~500장이나 됨직한 넓은 뜰이 보였다. 채문을 들어서자 주기는 임충을 데리고 취의청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새 두목이 교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제일 가운데가 백이수사 왕윤이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모착천 2천과 울리금강 송만이 앉아 있었다. 주기는 그 앞에 공손히 엎드려 절을 올렸다. 임충도 이어 절을 올리고 나니 주기가 임충을 소개했다. 이분은 동경 80만 금군 교두 임충입니다. 표자두라는 별명을 갖고 있사온데 간신 고태위의 모함을 받아 창주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중 우여곡절 끝에 지키던 대군 초료장을 불태우고 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시 대관인의 장원으로 몸을 숨겼다 합니다. 그러나 관군의 추적이 심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시 대관인의 글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다 합니다. 주기의 말이 끝나자마자 임충은 품속에서 시진의 편지를 꺼내서 왕윤에게 바치며 말했다. 보잘것없는 임충이 세 분 두령께 거두어 주시길 청하옵니다. 왕윤은 그 편지를 펴보고 나서 물었다. 대관인 시진님은 안녕하신지요? 임충이 공손히 왕윤의 물음에 대답했다. 네, 매일 성 밖에 나가 사냥을 즐기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왕윤은 임충을 넷째 교의에 앉히고 주기를 5째 교의에 앉힌 다음 술을 내오게 하여 졸개들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그러나 왕윤이 임충을 그토록 후히 대접했으나 그 속마음은 달랐다. 나는 지난날 과거를 보았으나 낙방하고 홧김에 두천을 만나 이곳에 와서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후 송만이 찾아오고 힘껏 도운 덕택에 이만한 산채와 졸개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재주가 없고 두천과 송만의 무예 또한 그리 높지 않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동경 80만 금군을 가르쳤던 교두이므로 필시 무예가 뛰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런 터에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은가. 이 사람이 장차 자신의 무예를 믿고 나와 맞서 첫째 두령의 자리를 뺏으려 한다면 무슨 수로 그것을 감당해낼 것인가. 소선풍 시진의 얼굴을 봐서는 차마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후안을 만들어 나중에 뉘우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거절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왕류는 임충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낼 궁리를 했다. 하늘이 도와 영웅을 만났으나 씩씩한 기상이 서로 같지 않으니 통할 리가 없었다. 게다가 왕류는 남달리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윽고 술이 몇 순배 돌아 기분이 거나해졌을 때 왕류는 졸개들을 시켜 150양과 비단 2피를 내오게 한 후 임충을 보고 입을 열었다. 소선풍 시진님이 임교두님을 이곳에 천거해 주신 일은 고마운 일입니다만 저희가 형편상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오직 그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곳 양산박에는 지금 7~8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모여 있어 언제나 식량이 모자랍니다. 또한 우리 산채는 세력이 보잘것없어 임 교두께서 오히려 앞날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시 대관인의 글을 받들고 먼 길을 오신 것은 반가운 일이나 저희 형편이 이러하니 헤아려 주십시오. 이곳보다 더욱 큰 곳으로 가셔서 마음껏 뜻을 펴실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얼마 되지 않으나 섭섭히 여기지 마시고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말을 듣자 임충은 3명의 두령 앞에 엎드리며 말했다. 3분 두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이러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의 식구가 되려고 온 것입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습니다만 거두어 주신다면 목숨을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3분 두령께서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나 왕류는 이미 마음을 정한 터라 임충의 간곡한 부탁도 한마디로 물리쳤다. 교두께서는 내 말을 섭섭히 듣지 마시오. 이곳이 좁고 보잘것없는 곳이라서 그러는 것뿐이요.
그러자 임충을 이끌어온 주기가 보다 못해 입을 열었다. 형님께 저도 한 말씀 올리고자 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산채의 양식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가까운 마을에서 재물을 털어오면 될 것이고, 거처할 곳이 없다면 산속과 호숫가에 제목으로 쓸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새로 지으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시 대관인의 글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그분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높은 재주를 지닌 분이시니 필시 우리 산채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두천도 한마디 거들었다. 형님, 우리 산채에 한 사람 더 받아들인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난다고 그러십니까? 형님께서 끝내 거절하신다면 소선풍께서 베푼 지난날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송만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권했다. 두천의 말이 맞습니다, 형님. 소선풍 시지님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받아들여서 또 새로운 두령으로 삼읍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쫓았다가는 이 세상 모든 호걸들이 우리들을 가리켜 의리 없는 놈들이라고 비웃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왕류는 원래 속이 좁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나 선뜻 마음을 바꾸지 않고 다른 구실을 댔다. 아우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요. 이 사람은 창주 땅 노성에서 사람을 죽인 큰 죄를 짓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사람이요. 어찌 그 속을 알 수 있단 말이요. 만약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우리의 허실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요. 그 말을 듣자 임충이 어이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저는 죽을 죄를 저지르고 쫓기다가 이곳으로 찾아와 산채의 식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찌 그토록 의심하십니까? 그 말에 왕륜도 끝내 거절할 수만은 없었던지 다른 말로 구실을 댔다. 그대가 우리와 뜻을 함께 할 생각이라면 투명장을 쓰시오. 임충은 그게 양산박에 들 때 글로 쓰는 서약서인 줄 알고 마다 않고 청했다. 종이와 붓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써서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왕륜의 옆에 앉아 듣고 있던 주기가 웃으면서 임충에게 일러주었다. 임교두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소이다. 이곳에서는 산을 내려가서 사람 하나를 죽인 다음 그 목을 베어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것을 가리켜서 투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산을 내려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임충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자 왕륜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사흘간의 말미를 주겠소. 만일 사흘 안에 투명장을 낸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때 가서 나를 원망하진 마시오. 왕륜이 그렇게 다짐을 두며 술자리를 끝냈다. 임충은 그날 산채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임충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다. 허리에 칼을 찬 다음 손에는 박도를 들고 길 안내를 맡은 졸개를 따라 산을 내려와 배를 타고 금사탄을 건넜다. 어제의 그 주막집을 지나 한참을 걸으니 마침 으슥한 새길이 나와 그곳에서 나그네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다려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렇게 첫째 날은 허탕을 치고 말았다. 그는 깊이 탄식하면서 졸개의 안내를 받아 다시 산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왕륜이 임충을 불러서 물었다. 투명장은 가지고 왔소? 임충은 겸연쩍어하며 힘없이 말했다. 오늘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내일도 오늘처럼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이곳에 머물기는 어려울 것이요. 왕륜이 다시 다짐을 주었다. 임충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걱정이 앞서니 그날 밤은 밥맛도 없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임충은 다시 졸개의 안내를 받아 금사탄을 건넜다. 오늘은 남쪽 산의 길목을 지켜보십시오. 아마도 그곳이 이곳보다 나을 것입니다. 임충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무래도 그가 이곳의 사정에는 자신보다 더 밝을 것으로 생각한 까닭이었다. 두 사람은 숲속에 이르자 몸을 숨기고 나그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정오쯤 되었을 때 사람의 소리가 왁자지껄 나는 듯 하더니 한 300여 명쯤 되어 보이는 나그네들이 떼를 지어 지나갔다.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 임충은 감히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숲속에서 애를 태우면서 인적 없는 산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이후 하루 종일 사람의 그림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임충이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참으로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틀이나 허탕을 쳤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그러자 곁에 있던 졸개가 그 말을 듣고 위로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루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저와 함께 동쪽 산의 기슭으로 가서 기다려 보도록 하시지요. 그날 밤 역시 임충은 맨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어떻게 됐는가? 왕륜이 어김없이 그렇게 물었다. 임충은 대답 대신 한숨만 몰아쉬었다. 오늘도 역시 허탕을 친 모양이로소이다. 이제 꼬박 이틀이 지났으니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소. 만일 내일도 허탕을 치게 될 경우 아예 산채로 돌아올 생각 말고 그대로 그곳에서 길을 떠나도록 하시오. 왕윤이 다시 다짐을 두며 몰아붙였다. 임충은 객방으로 돌아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탄식했다. 아, 하늘도 무심하구나. 역적놈 고구의 모함을 받아 이 꼴이 되었구나. 이곳에서조차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니 하늘도 땅도 이제 이 임충을 버렸단 말인가. 그러나 탄식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임충은 뜬 눈으로 그날 밤을 지샜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사흘째의 날이 밝았다. 임충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졸개를 따라 산을 내려왔다. 금사탄을 건널 때 임충은 중얼거렸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로구나. 만일 오늘도 허탕을 친다면 어쩔 수 없이 딴 곳을 알아봐야겠구나. 그날은 양산박 동쪽으로 난 길로가 숲속에 숨은 다음 나그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어느덧 반나절이 지났건만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임충은 이미 마음속으로 일이 글러버렸음을 알고 졸개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구나. 차라리 해가 저물기 전에 보찜이나 챙겨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다. 임충이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졸개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다. 아, 저길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옵니다. 임충이 그 말에 귀가 번쩍 띄어 바라보니 정말 나그네 하나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등에 커다란 등짐 하나를 지고 있었다. 임충은 자기와 아무런 원수진 일도 없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꺼림직했으나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임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그네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박도를 휘두르면서 뛰쳐나갔다. 꼼짝 마라.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던 나그네는 칼을 들고 불쑥 나타난 임충을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더니 등짐이고 뭐고 다 팽개친 채로 달아났다. 임충이 그 뒤를 쫓았으나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는 사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나는 정말로 재수가 없는 놈이구나. 사흘을 줄곧 기다렸다가 겨우 사람을 만났는데 그대로 놓쳐버리다니. 임충이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자 졸개가 위로하며 말했다. 비록 목은 얻지 못했으나 이렇게 재물을 빼앗았으니 두렵게 잘 말씀드려 보시지요. 제법 두둑하니 값진 것들이 많은 듯한데요. 임충은 당장 오갈 데가 없는 몸이라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한 마음으로 그 말에 기대를 걸었다.
그럼 자네는 그것을 가지고 먼저 산채로 돌아가게. 나는 좀 더 기다려보고 나서 뒤따라가겠네. 졸개가 임충의 말을 듣고 산채로 돌아가고 나자 임충은 혼자서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가 1시각가량 그러고 있는데 마침내 멀리서 몸집이 큰 사내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임충은 몹시 기뻐하며 박도를 움켜잡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뛰어나갔다. 꼼짝하지 말고 개 섞어라. 그런데 이번의 사내는 아까와는 달랐다. 사내는 도망치기는커녕 눈을 부릅뜨면서 임충을 향해 꾸짖었다. 이 더러운 좀 도둑놈아, 어서 내 짐을 내놓지 못할까? 그 짐이 어떤 짐인 줄 알고 감히 빼앗느냐? 임충이 가만히 보니 아까 등짐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자의 주인인 듯 싶었다. 사내는 머리에 붉은 끈이 달린 범양 전립을 쓰고 있었고 그 위에는 한 움큼의 홍영이 드리워져 있었다. 흰 비단으로 지은 도포에 다리에는 푸른색과 흰색의 줄무늬 섞인 행건을 두르고 옷자락을 양쪽으로 젖뜨렸다. 또한 털이 붙은 소 가죽신을 신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박도를 들고 있었다. 키는 7자 반쯤 돼 보이는데 턱에는 붉은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고 얼굴에는 시퍼런 반점이 박혀 있어 험상궂게 보였다. 이 도둑놈들아, 내 보찜은 어디에 있느냐? 사내는 전립을 등 뒤로 벗어 제끼고 가슴을 펴 박도를 쳐들며 소리쳤다. 박도로 임충을 내리칠 기세였다. 그러나 물러날 임충이 아니었다. 두 눈을 부릅뜨며 호랑이 수염을 고추 세운 채 박도로 그 사내를 겨누며 달려들었다. 어느새 눈은 그치고 하늘이 개이기 시작하는데 얼어붙은 개울가에는 두 줄기 살기가 싸늘하게 감돌고 있었다. 두 사람이 찌르고 후리며 싸운 지 30합이 되었으나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10여 합을 더 겨루고 있을 때였다. 호련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그 소리에 각기 한 걸음씩 물러나 산 위를 바라보니 어느새 산채의 새 두령이 졸개들을 거느린 채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백의 수사 왕윤이 산을 내려와 배를 타고 건너오더니 두 사람을 보고 말했다. 두 분 호걸에 박도 쓰는 솜씨가 참으로 귀신 같소이다. 그런데 이쪽 사람은 우리와 형제인 표자두 임충이오. 그런데 그쪽 얼굴 푸른 그대는 뉘시오. 바라건대 이름이나 알려주시오. 그러자 사내가 선뜻 대답했다. 나는 본래 3대에 걸쳐 장수를 배출한 가문의 후예로서 오후 양녕공의 손자로 성은 양이며 이름은 지이다. 지금은 이처럼 관서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나 어렸을 때 이미 묵과의 급제에 전사 제사관을 지내었지. 그때 휘종 황제께서 만수산을 세우셨는데 나는 다른 전사 제사관 10명과 함께 각 지방에 있는 화석강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나. 화석강을 싣고 황하에 이르렀을 때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화석강이 몽땅 물속에 처박히게 될 줄이야. 그렇게 되니 어찌 도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나. 그래서 벼슬도 내팽개친 채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 그런데 이번에 사면령이 내려져 비로소 죄에서 풀려나 동경으로 돌아가서 추밀원에 뇌물을 쓴 다음 다시 벼슬자리를 하나 얻어보려고 부랴부랴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짐꾼에게 지우고 가던 공물을 그만 니놈들에게 빼앗겨 버렸지 뭐냐. 마침 볼 일이 있어서 짐꾼을 먼저 보내고 나서 뒤따라오던 참인데 짐꾼이 짐을 몽땅 털린 채 빈손으로 도망쳐 오지 않았겠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서 그 짐이나 도로 돌려주게.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왕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그러시다면 형씨의 별명이 청면수 아닙니까?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왕윤이 자기를 알아보자 양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바로 양제사였구려. 자, 그러면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함께 산채로 드는 게 어떻겠소.
제가 술을 대접해 드린 뒤에 보따리를 돌려드리겠소. 왕윤이 양지에게 그렇게 청하자 양지는 갈 길이 바쁘다며 사양했다. 이미 나를 알아보셨으니 술 대접보다 보따리나 얼른 돌려주시오. 양제사는 달리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여러 해 전에 동경에 과거 보러 갔을 때 양제사의 높은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소. 오늘 뜻하지 않게 여기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소. 그러니 잠시 산채로 가셔서 말씀이나 나누다 가셨으면 하오. 결코 딴 뜻은 없소. 왕윤은 굳이 양지를 산채로 청하려 했다. 양지도 왕윤이 그토록 은근히 청하자 차마 뿌리칠 수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마지못한 척 왕윤을 따라 물을 건너 산채에 올랐다. 산채에 오른 왕윤은 주막에 있는 주기까지 불러들인 후 최의청의 자리를 정해 앉았다. 왼쪽에는 왕윤, 두천, 송만, 주기가 교의에 앉고 오른쪽에는 윗자리에 임충이 앉고 그 아랫자리에 양지가 앉았다. 왕윤은 양을 잡고 술을 내와 양지를 깍듯이 대접했다. 왕윤이 양지를 그토록 두텁게 대접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임충이 여기 머물게 된다면 우리가 그를 당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자에게 인심을 써서 여기에 붙들어 둔다면 임충과 맞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마음 편안한 일이 아닌가. 왕윤이 그렇게 생각하며 술이 몇 순배 돌자 양지를 끌어들이기 위해 임충을 손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여기 이 형제는 지난날 동경에 80만 금군 교두로 있던 표지두 임충이요. 고태위의 모함을 받아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귀양가 있다가 그곳에서 고태위의 아랫사람을 죽이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소. 또한 이 왕윤도 글을 읽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칼을 잡게 되었소. 양 제사도 또한 죄를 짓고 도망 다니다가 이번에 그 죄를 풀어준다고는 하나 다시 벼슬자리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오. 고구 같은 자가 군권을 휘어잡고 있으니 어찌 제사 같은 분을 받아들일 리 있겠소. 그러니 차라리 이곳 산채에 머물러 큰 저울로 금은을 나누고 큰 잔으로 술이나 마시며 지내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양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러 두령들께서 이처럼 두텁게 대해주는 것은 고마우나 동경에는 나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일을 저질러 큰 괴로움을 끼쳤는데 어찌 저 혼자만 이곳에 머물러 있겠소. 바라건대 여러 두령께서는 제 보따리나 돌려주십시오. 정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맨손으로라도 가야 할 처지입니다. 양지의 뜻이 굳은 걸 보자 듣고 있던 왕윤도 더는 권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웃는 낯으로 양지에게 말했다. 양 제사께서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어쨌든 오늘 밤은 마음 놓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따리를 드릴 테니 가지고 떠나시오. 다만 뒷날이라도 좋으니 양산박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이 정해지면 다시 찾아주시오. 그 말을 듣자 양지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하면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가 산채에서 정해주는 거처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왕윤은 다시 술상을 차려서 양지를 대접한 다음 보따리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두령들은 산 아래까지 내려가 양지를 전송했다. 양지가 떠나고 나자 왕윤은 마음을 바꿔 두천 송만에 이어 임충을 네 번째 두령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주기는 그간의 공을 사 다섯 번째 두령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양산박은 다섯 호걸들이 다스리는 산채가 되었다. 한편 양지는 큰 길에 나서자 농사꾼 하나를 짐꾼으로 사서 짐을 지우고 그때까지 짐을 져준 산채의 졸개를 돌려보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 마침내 동경에 이르렀다. 성 안으로 든 양지는 객점에 짐을 풀고 나서 먼 길을 오느라고 쌓인 피로를 풀었다. 그는 술과 고기를 시켜놓고 실컷 먹었다. 며칠 후 그는 추밀원으로 가서 이전의 벼슬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문서를 갖추고
자신의 짐을 풀어 주옥, 명연, 각종 금은 세공품 등 값나가는 물건들을 뇌물로 썼다. 그러자 며칠 후 전숙으로부터 나오라는 전갈이 왔다. 양진은 있는 재물 모두를 털어 죄를 사면해주는 문서를 손에 넣은 터라 곧 전숙으로 달려가 고태위 앞에 나아갔다. 고태위는 서류를 보고 나더니 화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때 화석강을 운반하러 갔던 전사제사관 10명 중에서 9명은 무사히 화석강을 싣고 돌아왔다. 그런데 오직 니놈만이 화석강을 가져오지 않은 채 도망쳐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벼슬을 다시 하고 싶다니. 그러고도 니놈이 낯짝이 있는 놈이냐? 네가 지난날의 죄는 용서받았을지 모르나 너 같은 놈에게 다시 벼슬 자리를 내줄 수는 없다. 고태위는 말을 마치자 붓을 들어 펼쳐놓은 서류에 대고 줄을 긋더니 양지를 쫓아내게 했다. 자신에게 뇌물도 바치지 않고 다시 벼슬 자리에 오르려는 양지가 못마땅했던 고태위였다. 양지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있는 재물 모두를 털었으나 벼슬은커녕 이토록 허무하게 쫓겨나고 보니 그제야 왕윤의 말이 생각나 중얼거렸다. 왕윤의 말이 옳았구나. 그러나 깨끗한 피를 이어받은 내가 어찌 그의 말대로 도둑의 무리가 될 수 있으랴. 차라리 군졸로 변방에 나가 공을 세워서 가족을 돌보기로 하자. 그러나 고태위놈, 네가 어찌 이리도 악독한가. 내가 장차 니놈을 그만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며칠이 지나는 동안 양지는 가진 돈이 모두 떨어져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양지는 하는 수 없이 궁리를 하던 끝에 자신이 가진 보검을 팔기로 작정했다. 이제 내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조상님에게 물려받은 이 보검 한 자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것이라도 팔아서 노자를 마련할 수밖에. 이제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볼 염치도 없고 하니 어디든 먼 곳으로 떠나서 살 길을 찾아봐야만 되겠다. 양지는 칼에다 매물이라는 쪽지를 붙인 다음 거리로 나갔다. 그는 마행가라는 거리로 나가 반나절이나 칼을 들고 오락가락했으나 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양지는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천안주교라는 거리로 가보았다.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니 마행가보다는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천안주교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허둥지둥 개울 아래쪽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어서 피하자, 호랑이가 온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쳤다. 양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뭐시? 호랑이라고? 이 도성 안에 어찌 호랑이가 나타난단 말인가? 양지가 어리둥절하여 사방을 휘둘러 보니 호랑이 대신 시커멓고 몸집이 큰 사내 아내가 비틀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몹시 취한 것 같았다. 사람들이 달아난 것은 아마도 그 사내 때문인 것 같았다. 그 사내는 본래 동경에서도 유명한 건달패였다. 이름은 우이였고 몰모대충이란 벼로를 지닌 자였다. 그는 거리에서 온갖 흉악한 짓을 일삼아 관아에도 여러 번 끌려갔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관아에서 나오면 다시 몹쓸 짓을 일삼으니 관아에서도 더 이상 손쓰지 못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몸을 피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 우이가 비틀비틀 걸어와서 양지의 손에서 칼을 낚아채더니 물었다. 이봐, 이 칼 얼마에 팔 거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검이니 3,000관은 받아야겠소. 양지가 그렇게 대답하자 우이가 화를 벌컥 냈다. 뭐시? 3,000관이라고? 이까짓 것이 무슨 보검이라고 그렇게 비싸게 부르느냐. 나는 30문짜리 칼을 샀지만 고기도 잘 썰어지고 두부도 잘 썰어지기만 하더라. 그런데 이까짓 칼이 뭐 좋다고 보검이라고 짓거리느냐. 처음부터 12조로 나오는 우이를 보자 양지는 화가 났으나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이 칼은 가게에서 파는 백철도와는 다릅니다. 정말 보검이란 말이오. 보검이라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어. 어디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말이야. 첫째로, 굴이나 쇠를 베어도 칼날이 상하지 않으며, 둘째로, 머리털을 칼날에 대고 불면 그대로 두동강이 나고, 셋째로, 사람을 베어도 칼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이가 가소롭다는 듯 말했다. 제법 그럴듯한 말이로구나. 굴이나 쇠를 베어도 칼날이 상하지 않는다니. 그럼 동전을 잘라 보일 수 있겠느냐? 물론이지요. 내가 동전을 잘라 보이겠소. 그러자 우이는 근처에 향을 파는 가게로 달려가서 3전짜리 동전 여남은 개를 빼앗아 오더니 다리 난간에다 쌓아놓고 말했다. 자, 어서 이것을 잘라보아라. 만일 니놈이 이것을 자를 수 있다면 내가 당장 3천관을 내놓겠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칼이 내 것이니 그리 알아라. 어느새 구경꾼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있었으나 원래 우이가 흉악한 자라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다. 양지는 우이가 동전을 쌓아놓자 선뜻 응낙했다. 좋소. 그 대신 약속은 지키시오. 그 말과 함께 양지는 소매자락을 걷어 올리더니 칼을 들어 잘 겨냥한 다음 동전을 향해 내리쳤다. 그러자 동전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여남은 개 모두가 두동강 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손뼉을 쳤다. 그러나 우이는 잔뜩 못마땅한 얼굴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훑어보더니 다시 양지에게 물었다. 좋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머리털을 칼날에 대고 불면 그대로 두동강이 난다고 그랬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의 머리칼을 한 움큼 쥐어뜯더니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양지는 그 머리칼을 왼손으로 받아들더니 오른손에 칼을 들고 숨을 힘껏 들이쉬고 나서 칼날을 향해 훅 불어보냈다. 그러자 머리칼은 칼날에 날아가 스치기가 무섭게 모조리 두동강이 나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더욱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구경꾼들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져 법석대고 있었다. 그러자 우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다시 억지를 부렸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사람을 베어도 피 한 방울 묻지 않는다고 했소. 우이가 그 말을 듣자 음흉한 웃음을 입가에 흘리며 양지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사람을 베어보아라. 어디 정말 그렇게 되나 내가 한번 보겠다. 이곳은 도성 아니다. 까닭도 없이 어찌 사람을 베겠느냐. 그러니 개를 한 마리 끌고 온다면 베어 보이겠다. 그때까지 화를 눌러 참고 있던 양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우이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네가 사람을 벤다고 그랬지 언제 개를 벤다고 했느냐. 그러니 어서 사람을 베어보아라. 우이가 계속 생트집을 잡자 마침내 양지도 얼굴이 붉어지며 그 말을 받았다. 생트집을 잡자는 게로군. 칼을 사기 싫으면 그만이지. 어째서 시비를 거는 거냐. 그러나 우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양지에게 한 발 다가가며 말했다. 그 칼을 이리 다오. 구경이나 해보자. 난 너와 다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사기 싫으면 그만둬라. 양지가 칼을 움켜쥐며 우이를 노려보았다. 흥, 이놈이 그렇게 화를 내고 덤비면 어쩔 테냐 이놈아. 이놈이 나를 죽이기라도 하겠단 말이냐. 나는 너 같은 놈과 원수진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놈을 죽여서 무엇하겠느냐. 칼을 사기 싫으면 어서 썩 꺼져라. 그러나 양지가 화가 뻗친 걸 아는지 모르는지 우이는 양지의 팔을 덥석 잡았다. 칼을 사기 싫기는 왜 싫겠어. 이 칼을 내가 살 테니까 어서 썩 내놓지 못할까. 칼을 사려거든 돈부터 내놓아라. 돈이 어디 있어 이 멍청한 촌놈아. 돈이 없으면 어서 썩 꺼지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놈아. 이놈이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나를 베어보아라 이 비겁한 놈아. 그 말과 함께 우이는 양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순간 청면수 양지의 얼굴이 더욱 푸른빛을 띠었다. 그는 구경꾼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런 죽일 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노잣돈이 떨어져서 칼을 팔려고 이곳에 나왔는데 이 건달놈이 내 칼을 뺏으려고 하고 있어. 양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으나 구경꾼들은 우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터라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다. 우위는 죽음을 재촉하기라도 하듯 멱살을 움켜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면서 양지의 화를 돋웠다. 그래, 너 이놈, 내가 너를 치려고 했다. 어쩔 테냐. 감히 내가 누구라고 그따위 수작을 부리는 거냐.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놈아. 우이가 오른쪽 주먹을 치켜들더니 양지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그대로 맞고 있을 양지가 아니었다. 양지가 재빨리 몸을 틀어 그의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한 칼에 실어 우이의 목을 찔러버렸다. 양지는 다시 칼을 들어 쓰러진 우이의 가슴을 2번이나 찍은 후에야 칼을 거두었다. 우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고꾸라진 채 목에서 피를 쏟고 있었다. 그러나 양지의 칼에는 그가 말했듯이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다. 구경꾼들은 처음에는 놀라 입만 벌리고 있었으나 이윽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설마 양지가 우이를 베어버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듯했다. 양지가 그런 구경꾼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여러분, 제가 이놈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에게 화가 미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 관부에 가겠소. 여러분들은 이 일로 화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저와 함께 관부로 가주시오. 그리고 본대로 일러주시오. 양지가 개봉부로 향하자 구경꾼들은 건달 우이를 죽인 양지를 오히려 고맙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있던 구경꾼들이 하나둘 그 뒤를 따랐다. 부유는 마침 관아에 나와 있었다. 양지는 부윤 앞에 나아가 칼을 앞에 내놓고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저는 본래 전사제사관으로 있었습니다만 화석강을 실어 나르다가 그만 일이 잘못되어 벼슬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벼슬길로 나아가려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길을 떠날 참인데 노자가 없는 터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보검을 팔려고 천안주교 근처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이라는 건달놈에게 걸려들어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놈은 저에게 시비를 걸었을 뿐 아니라 제 보검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주먹까지 휘두르는 바람에 그만 분을 참지 못하여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함께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러자 함께 따라온 여러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본대로 부윤에게 아뢰었다. 다 듣고 난 부윤이 입을 열었다. 알겠다. 너는 스스로 찾아와 죄를 말했으니 이곳에 오면 맞게 되어 있는 곤장 50대만은 면제해 주겠다. 부윤이 그렇게 말한 후 양지의 목에다 큰 칼을 씌운 다음 시체를 거만하는 오작행인을 시켜 양지와 구경꾼들을 이끌고 천안주교로 보내어 현장을 살펴보게 했다. 오작행인은 구경꾼들이 한 말과 현장에서 본 바를 문서로 꾸몄다. 구경꾼들이 한결같이 우이의 잘못을 말하고 양지가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며 그의 죄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양지는 사형수들이 감금되어 있는 감방에 갇혔다. 그곳에 있던 사형수들도 양지가 우이를 죽이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자 모두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했다. 우이는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천안주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양지가 자신들의 골칫덩어리를 없애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양지를 구하려 했다. 고맙기는 관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이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던 말썽꾼 우이를 양지가 깨끗이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감옥의 암로, 금자, 절급 등 옥을 지키는 관리들은 모두 양지가 몰모대충 우이를 죽이게 된 걸 동정했다. 그래서 양지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잘 보살펴 주었다.
추사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었다. 동경거리의 흉악한 건달을 없애준 데다 스스로 와서 죄를 청했으므로 사람을 죽인 죄 중에 비교적 가벼운 죄를 주었는데 서로 다투다 실수한 것으로 조서를 꾸몄다. 그리하여 60일 동안의 감금 기간이 끝나자 곤장 20대를 친 다음 얼굴에 금인을 찍고 북경 대명부 유수사에게 보내 군졸이 되게 했다. 그러나 양지의 보검은 증거로 관가에 압수되었다. 판결이 끝나자 양지는 2명의 공인 장룡과 조호에게 이끌려 북경으로 향했다. 그들 2사람은 양지의 목에다 귀양 가는 사람들이 쓰는 7근 반짜리 큰 칼을 씌운 다음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천안주교에 이르렀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 기다리고 있다가 2 공인을 청해 술집으로 데려갔다. 이어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은자를 쥐어주며 말했다. 양지는 호걸로서 이곳 사람들을 위해 해로운 자를 없애주었습니다. 가시는 도중 2분께서는 부디 그 호걸을 잘 돌봐주시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은자까지 쥐어주며 그렇게 당부하자 2 공인이 말했다. 우리도 이 사람이 호걸임을 잘 알고 있소. 여러분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잘 돌볼 작정이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 말에 사람들이 기뻐하여 양지에게 남은 돈을 쥐어주며 여비로 쓰게 했다. 양지는 사람들에게 감사에 마지 않았다. 양지는 그 길로 자신이 묵었던 객점으로 가 밀린 방세와 방값을 치르고 보따리를 꾸리며 곤장 맞은 상처에 약을 바른 후 길을 떠났다. 3사람은 오리마다 쉬고 십리마다 주막에 들르며 여러 마을과 고을을 거쳐갔다. 가는 도중 주막이 나오면 양지는 장룡 조호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했다. 그렇게 며칠을 가 북경에 이르니 귀향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북경에 이르자 그들은 성안 객점에 들어가 우선 여독을 풀며 휴식을 취했다.